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엄청 올랐죠? 많이 올랐죠. 뭐 하이닉스는 거의 한 최고가 기준으로 최저점 비교하면 10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와, 그거 샀던 사람들 정말 대박이겠네요. 요즘 보면은 막 무슨 뭐 어느 커뮤니티에 하이닉스 뭐 얼마에 사서 얼마 벌었다더라라는 인증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는 게 약간 좀 트렌드가 돼버린 그 정도 상황이긴 하죠. 지금 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가 이제 사라 말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긴 하지만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싼 편입니다. 많이 싸다고요? 네, 많이 싸요. 네. 어떤 기준으로 싸요? 그러니까 절대 주가를 당연히 말씀드린 건 아니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 할 때 이 기업이 비싸다 싸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현 시점으로부터 12개월간 즉 1년간 벌어들일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내지는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주가랑 비교해가지고 이제 EPS를 비교해가지고 PR 이런 걸 계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예상 PR이 이제 한 6배, 6배에서 7배 사이 정도 있습니다. 더 낮았을 때는 한 5배 정도. PER이 뭐와 뭐의 비율이죠? 주가 나누기 EPS죠. 주가 나누기 EPS. 네. 그 비교를 해보면 EPS란 주당 순이익이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주당 이익과 그 주식의 현재 주가 시가와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주가가 낮다. 미국 기업이나 뭐 대만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낮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단 제가 이제 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싼다고 해서 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근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이랑 이제 평균 PR이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이클 기업이면은 PR이 가장 낮았을 때, 즉 가장 쌀 때 파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이클 기업이면은 업앤다운, 업황, 호황과 불황의 그 벌어진 이 격차가 크다 보니까 호황 때 돈을 엄청 많이 벌거든요. 대신에 주가는 그만큼 못 가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보면은 주가가 고점이고 돈 가장 잘 벌 때 PR이 가장 낮습니다. 반대로 이제 불황이 왔다. 불황이 오면은 막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도 냈잖아요. 그러니까 PR이 막 몇십 배, 몇백 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적자 냈다 하더라도 주가는 그만큼 안 빠지니까. 2023년 1분기인가 그때 적자 많이 났었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PR이 가장 높을 때가 저점이다. 일반적으로 사이클 그런 기업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고점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반도체가 재평가받는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체질이 바뀌고 있다. 앞서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디램 같은 경우에는 커머디티 빵집으로 치면은 그냥 쌓아놓고 파는 식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HBM이라는 게 탄생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주문형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처럼 간다. HBM 같은 경우에. 그러면 수요자에 맞추어서 HBM이 다른 모양으로 서로 만들어집니까? 예를 들어 구글용 또는 엔비디아용 뭐 이런 게 다 달라요? HBM이? 그거는 스펙에 맞춰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가 HBM3 이게 납품이 된다 안 된다 정말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해서 그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 요구하는 스펙에 못 맞춘 거예요. 그게 성능이 안 좋다라기보다도 삼성전자 HBM3E가 성능이 안 좋, SK 하이닉스 거에 비해서 성능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간에 스펙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납품이 이제 지연이 된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의 D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뭐 스펙이고 뭐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결정해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규격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것을 쓰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거기다 맞춰서 쓰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그 고객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산업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HBM 같은 경우에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6배 정도, 6배, 7배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PR 기준으로 TSMC 20배거든요. 오, 그래요? 아직도 멀었네, 그러면. 그래서 약간 이런 쪽으로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 그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식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계약의 구조가 변경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시장에 내놓고 사면 사고 안 사면 안 사고 그다음에 뭐 B2B 수요 같은 경우에도 원래 빅텍들이 나 이거 얼마큼 사갈게 라고 해도 하고 나서 안 사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정말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업황이 꺾이고 이 재고가 쌓이면서 반도체 가격 폭락하고 그런 사이클이 이제 반복이 됐었는데 이제는 완전 달라요. 완전히 그 공급하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갑이 돼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그 빅텍들이랑 어떤 계약을 하면 장기 공급 계약. 1년간 무조건 사준다. 오. 정해진 가격으로. 근데 정말 좋을 때 왜냐하면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1년 너무 길다. 오히려. 왜냐하면 가격 인상분을 가격을 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막 한때는 이 미국 빅텍들 구매 담당 관리자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찾아왔어요. 사실 그랬었다면서요? 깐부 동맹 하는 거 젠슨왕이 우리나라 온 거라든지 뭐 리사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온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리사수도 왔어요? 왔었습니다. AMD CEO? 네네. 오. 그만큼 이게 귀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단순히 이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계약의 구조라든지 이런 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 된다. 지금 그런 논리들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UBS가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3배 이상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논리인 겁니다.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목표가 59만 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목표가를 불렀거든요. 와, 지금 200만 원 좀 넘었잖아요. 네. 200만 원. 지금은 밑으로 내려왔던데. 네, 약간 내려왔죠. 예, 그게 400만 원이요. 근데 왜냐면은 먹었네. 지금 PR이 뭐 6배, 7배인데 TSMC가 20배니까 20배니까. 그 보고서 내용이 중요한데 TSMC 밸류에이션 줘야 된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진짜. 아.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나서 20배까지는 못 주고 사실 거의 완전히 시스템 반도체니까요. 그죠? 네. 그 완전 독점 기업이잖아요. 네. 파운드리 쪽에서. 그리고 한 10배나 11배 정도를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PR. 아직도 올라갈 게 많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예전에 사이클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엔 그냥 시장 상황이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여기에서 더 들어가긴 부담스러운 거고 반대로 아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뭐 HBM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 구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줬던 PR이 아니야 더 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지금 사도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나 보장은 못한다. 보장 못한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초만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이클상 고점, 그 다음에 아니다 구조적으로 재평가. 요거 의견이 반반이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기준이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 기준입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한 3대 7. 2대 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이다라고 보는 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낸드 플래시며 D램이며 정말 높은 가격이 계속 상당 기간 유지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우리 PC는 언제 사요? 스마트폰 뭐 이런 것도 값이 엄청 오를 것 같은데 반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제까지 유지되냐 이거는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제 증설을 이제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업황이 좋으니까. 근데 이게 완공되는 게 2028년입니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는 쇼티지가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높아서 좋긴 한데 반도체 값이 또 비싸져서 우리 가전제품 뭐 이런 것도 다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수요가 준 게 정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준 게 아니라 워낙 그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못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쪽이 안 좋다는 게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워낙 가격이 올라서 그 부분입니다. LPU라고 하는 것도 뭐 말이 꽤 돌아다니던데. 네네.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LPU를 하느니 TSMC가 LPU를 하느니 그런데 이게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GPU라고 하는 그러니까 AI 가속기라고 하죠. AI 가속기라는 거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죠. GPU는. 그렇죠. AI 가속기에는 GPU도 있고 NPU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칩들이 있습니다. NPU는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신경망 반도체. 네네 맞습니다. 그럼 LPU는요? LPU는 NPU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돼요. 신경망 반도체 중에 일종인데 L은 뭡니까?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추론 전용 칩인데요. 추론이라고 하면 크게 그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AI한테 질문을 던지면 네. AI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우리가 질문한 거를 다 쪼개서 이거를 하나하나 해서 이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프리필이라고 하는 영역을 거쳐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의 그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럼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으면 이제 답변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답변을 뽑아내려면 단어 하나씩 연결해서 생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디코드라고 합니다. 디코드. 네. 암호를 해독하는 거네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냥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리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연산이 중요하고 네. 디코드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지연이 없는 게 중요해요. 답변을 굉장히 빨리빨리 지연이 없이 답변을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LPU라는 프로세서입니다. 네. 근데 원래는 그록이라고 하는 AI 벤처 회사가 담당을 했는데 네. 엔비디아가 사실상 인수를 했죠. 자기네들 시스템에서 인퍼런스 그 추론 전용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특히나 네. 디코드 쪽에서. 네. 근데 그걸 TSMC에서도 만들겠다고 하는 건가요? 사실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사실 대박이 난 건데요. 네.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그록이라는 회사하고 협력할 때만 해도 이 회사는 그냥 이름 없는 벤처 회사였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그때 당시만 해도 큰 빅테크 고객들이 없으니까 그냥 벤처 회사들 물량 조그만 것들도 좀 더 만들어주면서 협력을 했었던 건데요. 그 웬만한 큰 네. 회사들은 다 TSMC에다가 맞습니다. 물량을 줬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록하고 협력을 오랫동안 해온 건데 네. 이게 이제 갑자기 이 회사가 엔비디아한테 인수되면서 갑자기 대박이 난 거죠. 엔비디아가 돼버린 거네요. 그 맞습니다. 그룹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LPU를 파운드리를 만들기 때문에 네. 이제 물량이 막 5배, 6배 늘어난 거죠, 갑자기. LPU에 대한 수요도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박이 난 건데, 그럼 이제 TSMC 입장에서는 이제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적어도 이제 먹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차기 버전의 칩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뭐 그룹 입장에서도 뭐 삼성 그래도 중요한 파트너지만 네. 뭐 더 좋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검토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해서 저 데이터 센터 하는 그 투자하는 구글이든 뭐 오픈 AI든 간에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메모리 좀 생산을 늘리지 왜 이렇게 안 늘리느냐 막 재촉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 구매 담당자가 네. 우리나라 반도체 팹 주변의 호텔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물건 가져가려고요? 네, 물건 가져가려고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구매 헤드가 네. 장기 계약 안 했다고 해서 잘렸어요, 최근에.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빅테크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네. 보통 이제 실리콘밸리 출신들이 많았죠. 네네. 근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한국이나 대만 출신의 반도체 회사 인력들을 구매 헤드로 많이 씁니다. 아예 한국 사람, 대만 사람하고 맞아요. 친한 사람들을 쓰는군요. 그렇죠.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전직자들, 퇴직자들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러면 생산을 왜 못 늘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범용 메모리만 만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디램만 놓고 보면 디램 수율이 보통 황금 수율이라고 해서 거의 뭐 80% 후반 90%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공률을 말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80% 90%라는 얘기는 버리는 것이 한 10% 20% 네네. 된다. 그렇죠. 만들었는데 실패해서. 그렇죠. 거의 예. 뭐 10%도 안 되죠. 한 뭐 7, 8%뭐 불량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성공한다. 맞습니다. 그게 보통 범용 메모리의 네네. 상태고요. 그렇죠. 예. 기성품이니까. 네. 그런데 HBM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딱 생각해봐도 디램을 만들어서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서 뭐 연결한다고 하면 수율이 높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공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 복잡하죠. 같고 네. 그중에 하나만 뭐 잘못돼도 불량이죠. 전체가 다 불량일 맞습니다. 것 같고 그런 거. 그래서 생산 수율이 70%가 안 돼요. 버리는 게 한 30% 이렇게 넘는 거군요. 실제로는 한 뭐 40%, 50% 가까이 됩니다. 와. 그래서 우리가 1GB의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 디램을 만들기 위해서 네. 범용이 만약에 웨이퍼 한 장만 필요하다. 네. 그러면 HBM의 1GB 이 용량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웨이퍼가 한 3장. 그러면 나머지 2장 버린다는 거죠. 네. 그 정도가 네. 되는군요. 네, 요 다이 페널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버리는 게 많으면 네.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소리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범용 라인을 네. HBM 라인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예. 전환을 하는데 투입하는 웨이퍼마다 깨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는 아웃풋이 적죠. 와.
오히려 양적으로는 줄어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메모리 회사들이 뭐 나쁜 친구들이라서 일부러 적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 수율이 낮아서 깨먹는 게 많은 거죠. 그럼 생산 라인은 왜 못 늘립니까? 잘 못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16년, 17년, 18년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이라고 겪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뭐 또 그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도 빅테크들이 뭐 와서 구매 담당자들이 야 니네가 메모리를 안 줘서 우리가 클라우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잖아라고 해서 네. 그때는 이제 순진하게 열심히 다 공장을 지었죠. 예. 네, 공장을 지었는데 그 뒤로 갑자기 수요가 뚝 끊겼어요. 2018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이 막 가격이 너무 폭락해가지고 막 그 공장 뭐 유휴부지가 남아돌고 그때 타격이 너무 컸던 거죠. 메모리 회사들이. 하긴 네. 그렇게 막 네. 재촉해놓고서 네. 이제 나중에 수요 없어지면 네네.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네. 투자한 사람만 망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걸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때 한 번 더 겪었고 그리고 코로나19 네. 그때 이후에 언택트 수요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뭐 집에서 재택근무하니까 스마트폰하고 그렇죠. PC를 엄청 샀잖아요. 예. 그때도 막 우리 반도체 없어서 죽겠어. 그래서 투자를 했죠. 그랬더니 그 뒤로 그 수요가 2022년 네네. 초부터 뭐 네네. 그냥 팍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또 당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투자를 못 하는 거죠. 네. 언제 또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팹을 안 지어 놓은 거예요. 신규 팹을. 그동안에는 팹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다가 생산 설비를 채워서 캐파를 늘릴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유휴 팹 자체가 없습니다. 스페이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뭐 저기 청주의 M15X나 아니면 뭐 삼성의 P4, P5나 이런 것들은 신규 팹이죠. 이제 공장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을 다 짓고 여기 생산 설비 넣고 하면 2027년 말 2028년이 돼야 신규로 웨이퍼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메모리를 쓰고자 하는 기업들이 직접 자기가 공장을 만드는 기업들은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네. 뭐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테라팹이라고 하는 네네. 거? 네네. 그 말만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일단 한 몇십 조 정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는 메모리든 시스템 반도체든 네.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반도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소 수백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팹, 전용 네네. 팹을 만들려면 네네. 수백 조를 투입해야 된다. 수백 조 필요하죠. 네. 시간도 엄청 걸리겠네요. 시간도 그 엄청 걸립니다. 거기 사람 뽑고 하긴 사람을 네.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는 게 머티리얼 코스트 네. 머티리얼 코스트가 되게 낮아요. 반도체가. 그래서 네. 뭐 전체 재료비에서 반도체 만약에 반도체가 100불이다. 그러면 여기 원가율이 한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비용이 뭐냐? IP거든요. 무형자산. 설계도 같은 거 그런 맞습니다.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엄청나게 많은 특허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허구날 소송 걸리거든요. 네네. 뭐 미국의 랩버스 같은 회사들한테 엄청 특허 괴물들한테. 근데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반도체를 만들어요. 네. 예, 특허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겠네요. 특허 웬만하면 괴물 다 걸릴 것 같아요. 다 걸립니다. 네, 그 특허 괴물들한테 먹잇감이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팹을 만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차라리 인수하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뭐 일론이 스페이스X 상장해서 돈 많이 벌면 예. 그냥 인텔 같은 회사 인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TSMC와의 그 관계,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그 이재용 회장께서 2030년에 파운드리 1등 하겠다고 그러셨던가. 그런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갔잖아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걸 가능하다고 했었고 왜 안 된 겁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비즈니스적 문제가 있고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네. 첫 번째가 바로 비즈니스 문제. 교수님 얘기하셨다시피 원래는 고객과 경쟁을 낳는다. 네. 그 기조였다가 한마디로 뭐냐. 삼성은 그동안 이 업계 내에서 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던 장악의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고객이 서비스를 가지고 삼성에 수주를 줘야 되는 게 소위 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삼성은 항상 갑만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TSMC는 정보가 이미 공개가 다 돼버린 기술 같은 경우를 네. 삼성전자에 수주를 주려는 어떤 팬미스 회사가 딱 있습니다. 네. 그 회사한테 딱 같이 얘기하면은 저희 내부 보안 규정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하. 여기서 황당하죠.
업계 2등에다가 별것도 아닌 수입 한둘이 별거 아닙니다. TSMC가 너무 크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내부 규정을 탓하면서 우리 규정을 따라줘야 됩니다. 고객한테. 되게 생각보다 심합니다. 이게. 고객 친화적이 아니었군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나름대로 그쪽 업계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흥미로웠던 게 TSMC는 IP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예 설계도 자체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더군요. 네. 그래서 고객이 와서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 아예 솔루션을 주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그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해결사들이네. 그게 너무 오랫동안 해온 거고 네.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구현한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뭐 얼마 전에 기사 같은 거 보시면 뭐 4나노 칩넷이라고 해서 뭐 조각조각 된 거 뭐 만들었다. 뭐 무슨 뭐 신원 처리 같은 관련된 걸로 유니버설 특허 이런 거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TSMC는 다 갖고 있습니다. 삼성은 하나 둘씩 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지금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군요. 예, 데이터와 레퍼런스 쌓는 과정인 것이고 예, 그런 것이 실제 사실이다. 이건 인정을 해야 된다. 그게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이 미세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랑 TSMC밖에 없다는 거 맞다. 그러면 2나노의 GAA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보다 2는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쌓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세 공정에는 맞습니다. 삼성이 자신이 있다. 그걸 가지고 승부를 걸었던 건가요? 네, 근데 그 두 가지입니다. 얘기했다시피 GAFS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스위치 모양이 좀 복잡해지면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것이 앞에 있는 게 지금 TSMC가 하고 있는 핀핏이라 그래서 거기 있는 핀핏은 이렇게 만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라고 하는 게 이런 면적인 거고 이렇게 화면에 보실 것 같아요. GAFS는 여기를 좀 더 면적을 좋게 하려고 이렇게 짜게 놓은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실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GAFS이 성능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업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야, 삼성 니는 뭐 새로 개발한 건 알겠는데 이거는 거기 레퍼런스 스탠다드인 TSMC가 안 쓰면 우리 안 쓸 거야.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TSMC하고 충돌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얘기네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불리하죠. 외려 내년 26년 정도부터 TSMC가 이 GAFS를 예정입니다. 거긴 나노시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쓰게 되면 외려 삼성전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허락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GAFS 2나노라고 하는 걸 수주했던 게 도전인 거예요. 거기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이게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 트랜지스터가 어려운 이유가 이 디바이스가 어떤 거 들어올 거에 따라서 성질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뭐 블록체인이 들어올지 AI가 들어올지 CPU가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GAFS를 만들었을 때 이 소자가 그 전압에 맞게 구동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잘.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레퍼런스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에 쓰였다고 AI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능 평가를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경험으로 쌓는 거죠,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경험이기도 하고 그 업계하고 협력을 통해 결국 경험 맞습니다. 그것이 쌓여야 이거는 아시겠죠? 연구개발이 아니었습니까? 연구개발 성공해야 되고 양산까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양산성 있게 개발을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스펙에 맞게 만들고 양산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복잡하고 힘든 절차인 것이고 당연스럽게 오랫동안 여러저러 제품을 했던 TSMC가 강한 건 맞고 삼성전자는 미세공정은 맞으나 이게 어떻게 제품마다 맞을지라고 하는 것의 성능을 정말로 오랫동안 잘 레퍼런스 쌓아야 된다는 게 현재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혹시 TSMC 같은 데는 고객하고 회로를 같이 설계하기도 하나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엑시노스 같은 거가 이제 뭐 삼성 내부 핸드폰 할 때도 비슷하게 만드는 거 맞을 거고요. 항상 서로 싸우죠. 자기 잘못 아니라고. 그래서 삼성전자 핸드폰 설계하는 사람이나 삼성전자 핸드폰 DS 부문의 시스템 반도체 사람이나 수율하려고 하는 파운드리 애들이나 서로 자기 거 아니라고 싸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협력돼가지고 만들어주는 것이고 요것들을 아주 잘해온 것이 실제로 현재 TSMC는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TSMC는 같은 TSMC 내부에서도 애플 고객과 엔비디아 고객에 갖고 있는 직원들은 말도 안 합니다. 아주 보안 철저하고 고객 오리엔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거 서로 믿게 된다는 거죠. 설계를 열어도
손실이 없다. 그다음에 여기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고 잘 만든다. 네, 그것이 이미 쌓여 있다고 하는 게 강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새로 하겠다고 내세운 턴키 솔루션, AI 턴키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까지 TSMC가 해왔던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건가요? 가장 큰 건 메모리 요구입니다. 아, 메모리. 네, 이게 지금 이제 아주 큰 지각 변동은 아까 교수님께 말씀드린 대로 속도의 여부에 중요한 게 메모리더라. 그래서 이제 메모리 회사들이 밀고 있는 게 PIM이라고 그래서 프로세스 인 메모리. 예를 들면 속도가 메모리가 중요하잖아. 그럼 메모리를 중심으로 놓고 프로세스를 옆에 놔야지. 지금은 프로세서가 이만한 게 있고 메모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제덱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 항상 선진국들이 표준 있잖아요. 표준. 제덱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와 전자기기 표준입니다. 거기에 지금 PIM의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된다면은 턴키라고 하는 것이 완벽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물론 TSMC가 턴키나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에 메모리는 갖다 끼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변동이 일어날지가 한 2년 3년 안에는 달라지겠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오로지 턴키는 삼성전자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잘해야 이제 좋은 건데 이제 그걸 하는 시작이긴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하고 그 저 TSMC 그쪽하고 같이 만나서 뭐 협력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턴키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그래서 이제 AI 동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동맹. 네, 거기는 이제 에코시스템 자체에서는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이 시스템 반도체나 패키지 모든 것들을 TSMC가 하고 거기 컴포넌트 좀 중요한 게 메모리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고 뭐 TSMC는 삼성을 지금은 약간 이제 업신여기고 있긴 하지만 삼성을 항상 경계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직원들 할 때 삼성 출신들이나 한국 출신들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TSMC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TSMC 출신 부사장이 삼성전자에 오셔서 뭐 그 저 패키징 관련돼서 뭘 업무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이게 서로 설레가 있고 저도 그 직접 엔지니어들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이제 각 아시겠지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결론적으로는 삼성의 경로하고 TSMC 경로가 다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분이 오셔가지고는요 실제로 2년 동안인가 계셨는데 실제로 뭐 패키지 쪽에 어느 정도 했던 분은 맞는데 뭐 하고 갔냐면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논문 몇 개 쓰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임직원들은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황당했겠네요. 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올 수는 있습니다. TSMC처럼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게 물론 삼성이 TSMC보다 패키지 쪽으로 2년 정도 뒤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솔직히 오랫동안 잘했는데 근데 하는 방식도 다르기도 하고요. 의사결정 구조는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영어 못해요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삼성도 같이 고려해야 될 거는 날라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여전히 이건 한국에서 중요합니다. 날라온 사람들 특히 저는 근데 소프트웨어 쪽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뛰어난 거 맞아요. 근데 이제 패키지나 제조업 분야로 봤었을 때는 과연 이게 융화될 수 있는 인원이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해서 그래서 이제 누구 한 명 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적 역량 끌어내는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참 일하는데 이 기업의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갤럭시 S 시리즈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많이 썼었죠. 그러니까 삼성 제품인데 퀄컴 반도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삼성 반도체 엑시노스. 엑시노스 2600이라고 하는 걸 다시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왜 삼성 거를 안 썼다가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삼성 스마트폰에.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CPU인 거죠. AP라고 하는 것이 퀄컴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퀄컴이 설계를 잘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퀄컴도 뭐 퀄컴이 정말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항상 잘했던 거 아닙니다. 네. 퀄컴도 어려운 적이 분명히 있었었고요. 네. 특히 몇 세대 전에는 발열 이슈도 퀄컴도 꽤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것들을 넘어서서 퀄컴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모바일 CPU를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동력이 세졌고 네네. 삼성전자는 아주 좋은 기회도 있었긴 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퀄컴을 앞서기에는 어렵다는 게 현실 업계의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뭐 보실 때 이게 시리즈가 되게 많습니다. 현재는 퀄컴은 신제품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라는 네. 긴 이름인데 이게 이제 9월 때 나왔는데 이 칩은 현재 엑시노스의 최신 칩보다 성이 좋습니다. 솔직히. 예. 그러면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데 네. 거기에 퀄컴 반도체를 갖다가 쓰면 네. 삼성 스마트폰의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네, 정확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 반도체를 집어넣겠다는 거는 네. 그렇게 하면 삼성 스마트폰의 성능이 더 좋아진다. 이런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게 그 내년도 그러니까 뭐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폴더 같은 건 나중일 것 같고요. 네네. 내년도에 이제 소위 S26 시리즈가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S26이 있고 플러스가 있고 울트라가 있는데 네. 아마도 울트라 정도에는 퀄컴을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과 플러스에는 삼성 엑스를 쓸까?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좀 모델 구분 같은 거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올해 반기만 하더라도 네. 퀄컴 칩 쓰려고 해서 저기 퀄컴의 칩 값만 7.8조 원이 나왔습니다. 오. 7.8조 원이요. 네. 네. 와.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있어서 분명히 삼성에서도 바꾸고 싶어 하죠. 근데 저는 핸드폰 비즈니스와 반도체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은 결국에는 지금은 삼성 거 써야지 해서 우리끼리 잘 먹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고객을 더 끌어들여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애플을 다시금 한번 도전해볼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핸드폰으로. 그렇습니까?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이슈입니다. 네. 얼마 전에 삼성이 폴더 나왔을 때 광고가 되게 특이했었어요. 네. 뭐였냐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수영장에 남자분이 외국 광고였는데 이렇게 이제 상의 탈의를 하고 수영장에서 사진 찍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 증명사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삼성 그 폰 쓰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옷 그려서 하면 돼. 했는데 옷 그렇습니다. 옷이 그려져요. 그러면 옷 안 입고 찍고 옷을 입힌단 말이죠. AI로. 네, 근데 애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스마트폰에서 그냥 된다고요? 네. 됩니다, 지금. 네, 그게 뭐냐. AI 기능에 상당히 삼성전자가 신경을 많이 썼더라. 예.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과연 애플이 혁신이 있느냐? 네. 계속 뭐 감성이라고 해서 이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미지가 좀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기회라고 많이 알고도 있고 네. 삼성에 다니고 있는 핸드폰 쪽에 있는 제 동료들 같은 경우도 지금이 기회 아니냐 솔직히. 네. 그다음 왜 그러냐 이게 칩으로 돌아와서 이 퀄컴 칩을 게다가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를 썼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포기한 이유가 바로 GOS라고 해서 네. 게임 옵티마이징 소프트웨어인가 그럴 겁니다. 네. 게임이 돌릴 때 굉장히 그 파워 소모가 많이 되니까 이 사람이 뭔 장난쳤느냐. 성능이 안 좋은 칩을, 성능이 안 좋은, 성능이 과부하된 칩에서 게임을 돌릴 때는 게임이 소요가 많이 되니까 나머지 기능을 낮춰버리는 형태로 소프트웨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 고객들이 싫어하죠. 근데 요새 똑똑하지 않습니까? 네.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GOS 사태가 나면서 삼성폰 S22가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사과도 했죠. 노태문 사장이. 네. 이런 상태에서 퀄컴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우리 걸 썼는데 이렇게 장난을 쳐나? 라고 해버린 것이 그래서 퀄컴이 원래 퀄컴 칩을 설계했던 거를 삼성 파운드리를 하다가 삼성 파운드리 안 해버립니다. 아하. 네, 그게 이제 3년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논다면 팹리스를 퀄컴과 TSMC 하는 게 최악이겠죠. 삼성에서는. 그 다음 거는 퀄컴 설계의 삼성 파운드리. 이게 중간입니다. 최고 삼성이 원하는 거는 삼성 엑시노스의 삼성 파운드리죠. 이 세 가지 기준인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은 1번이라고 한다면 당장에 3번 갈 게 아니라 2번하고 3번 하는 게 어떠나. 예.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AP의 성능은 퀄컴이 더 낫다.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삼성 게 아니고 퀄컴이 아직까지는 나은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외려 퀄컴 같은 빅 커스텀을 들어와서 예. 파운드를 더 안정화시키거나 더 발전을 시키고 네.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네. B2C, B2B 고객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어떤 칩이 좋은지 삼성이 신뢰를 쌓으려고 한다면 네.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경영진에서 결정하시겠지만 네. 외려 그러면 엑시노스가 성능 좋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든지 아니면 떨어진다면 싸게 팔든지 이게겠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참 비즈니스가 정말 어려워요. 네. 뭐 훨씬 더 어렵고 저는 이제 말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하시겠지만 네, 저는 그래서 합니다.